도로 볼게요. 도로 537페이지.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붕을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거.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려면 드나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현대인들은 차량을 다 이용하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혹시 둘 중에 하나 양보한다면 뭘 양보해야 돼요? 뭐는 최소한 가능해야 돼? 적어도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요거는 혹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행은 가능해야 돼. 그래서 도시 저속 주민의 주간경 개선 사업구역에 저도 홍은도 같은데 가보면은 엄청나게 경사가 높아요. 그래 계단인데 무서워. 겨울에는 무서워 못 내려올 것 같아. 어릴 때. 제가 또 송원동에 사연이 있었는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여기 높아가지고 미끄러져 쭉 내려와가지고 봉구차 밑으로 쏙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쁘게 차려입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아침에 해야 되니까 정장 딱 입고 구두 신고 오는데 이만큼 들어갔죠. 차가 가는 차는 아니고 세워져 있던 차에 워낙 높아서 이런 데 보행이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차 다니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당시에는 차가 못 다녔지만 보행이 이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원래 이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여야 됩니다. 3m 이상. 차가 2대 살려면 3m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들은 3m만 되더라도 돼요. 차가 다니는 게 없으니까. 끝이 막혀 있어. 이걸 막다른 도로 이래. 골목길하고 끝이 막히는 다른 말인데 골목길 생각해야 돼요. 골목길은 뚫려 있어도 좁은 길이 골목길이고 그리고 끝이 딱 막혀 있는 걸 막다른 도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 막다른 도로는 또 차가 2대가 왔다 갔다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2m일 수도 있고 3m, 6m가 있는데 다 암기상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취지를 이해해서 도로가 왜 필요한가? 도로가 너비가 왜 4m고 왜 2m인가? 이런 짐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끝이 막혀 있는데 그럴 때 2m만 돼도 돼요. 그 끝이 막혀 있는 길이가 깊어. 10m 이상이야. 그럴 때는 3m. 많이 다니니까. 근데 그게 35m가 넘는데 깊이가 그럴 때는 6m 들어가. 소방차도 들어가야 돼. 불 끌어. 그래서 이렇게 끝이 막혀 있는 도로. 그냥 쉽게 골목길이라고 할게요. 골목길은 2m, 3m, 6m 여러 가지가 있어. 그 깊이에 따라서. 너무 깊을 때는 또 소방차도 가야 되니까 6m. 3m도 아니야. 6m가 필요하고. 그렇지. 일반적인 도로는 몇 미터야? 4m. 골목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차 안 다니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도로가 아까 말했죠? 자동차만 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고속도로래요. 그럼 도로에 접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 접근하려고 도로가 필요한 건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필요 없고 이 도로는 무엇에 따라 만들었던 간에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법에 따라 만들었던 국토계획법에 따라 만들었던 도로법에 따라 만들었던 아무것도 상관없죠? 이 법을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외울 필요 없고 어떤 때는 사도법에 따른 도로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거 도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도로로 지정하면 여기가 남의 땅에 다 둘러싸여 있어. 무슨지? 맹지. 이제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못 받는 건데 이제 이 맹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도로를 좀 사용할 텐데 동의 좀 해달라.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동의서를 확인해서 이걸 앞으로 여기는 도로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공고해버려. 이제 도로가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사이가 흩어져서 틀어졌다고 해서 막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 도로 부지를 구입해서 막았다는 것은 도로로 지정한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이용만 했던 거야, 그동안. 이런 절차가 없었던 도로. 이런 것들은 내 땅이기 때문에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막으면 그것은 이제 도로, 그러니까 교통방해죄에 성립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지정 공고할 때 그냥 지정해요? 이 사람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받아야 되겠지. 여기 도로가 새로 생겼어요. 이 도로가 필요 없을 수 있죠? 그것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돼요.
그때 이해관계는 이 사람이 되겠고, 처음 지정할 때는 이 사람이 되겠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해관계는 동의받는다. 여기 예외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잘 나오지도 않아. 그냥 지정할 때 동의받는다. 이거 말하면 돼요. 이게 뭐야? 지정 공간 도로입니다. 왜 3m가 필요했죠? 차가 2대가 다니려고. 그럼 이제 이 대지는 도로에 접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하천이 있다고 쳐요. 여기가 접혀 있으려면 하천이 있으면 차가 못 다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미터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되겠어, 도로하고? 이 도로가 몇 미터가 필요했다고 그죠? 요건 몇 미터 다 있으면 되겠어요? 차 몇 대 다니려고 4미터 했죠? 이거 한 대만 다니면 되잖아. 2미터죠, 2미터. 아. 선생님은 2대 갈 때는 4미터는 충분한데, 혼자 갈 때는 운전을 막 널널하게 하니까 3미터. 그럴 수 있겠네요. 2미터입니다. 그래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이 접해야 된다.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이 2미터 이상이 접해야 돼요. 조사도 잘 봐야 됩니다. 물어볼 때 잘. 근데 여기 건축물이 굉장히 크대. 이게 차 많이 다니겠죠? 큰 차로 다니겠죠? 그럴 때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이 접해야 돼요. 그 면적이 지금 얼마씩 늘어났어요?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이 접해야 돼요. 공장은 2000짜리 꽤 많죠. 그죠? 근데 공장은 보통 시내에 있겠어요? 저 외곽에 있겠어요? 외곽에 도로가, 넓은 도로가 많아요, 저거요. 적단 말이에요. 공장을 2000만 넘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공장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공장은 3000이에요. 공장은 2000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4m, 2m면 돼. 근데 3000 이상, 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장은 입지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6m, 4m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얼마 이상일 때 6m, 4m. 2000 이상일 때 이씩 들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할 때쯤 돼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육사 꿈을 꿨어요. 이육사. 암기 팁을 막 꿈으로 꿔. 꿈에서 이육사. 2000 이상일 때 6m, 4m. 처음 강의할 때는 뭐 꿈을 엄청 많이 꿨습니다. 한 꿈꾸는 게 뭐냐면 악몽이에요. 얼마나 저는 공부를 진짜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 잘 몰라요. 헌법 강의하는데 모르게 학생보다 더 몰라. 지엽적인 것들은 감각으로만 맨날. 그리고 강의실에 가면 맨날 학생이 꽉 차 있어요. 꿈이야, 꿈. 저는 이제 공부를 너무 거달기를 해가지고 강의하면 맨날 처음에 강의할 때 3시간 반 수업인데 한 2시간만 하면 강의할 거 없는 거였지. 그때부터 얼마나 조마조마. 그래서 적어도 3시간 해줘야 되는데 한 1시간 반만 하면 이제 50페이지 준비를 해갔어요. 이제 1시간 반 하면 한 40페이지 진도 나갔어요. 이제 할 말이 없어서 10페이지 남았는데 이걸 또 1시간 반을 끌려고 그러지. 할 건 없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일찍 끝냈는데 이제 꿈에 맨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많이 꽉 찼는데 강의할 때 다 금방 끝나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악몽이 진짜 악몽 많이 꿨어요. 강의 그만두고 이제 학원도 망하고 시골에 가 있으면서 또 그래도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이제 악몽이 해결이 됐어요. 진짜. 그랬는데 이거 하면서 한 번씩 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없는데 예?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했으면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런 악몽이 없었을 텐데 저는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악몽이었어요. 갑시다. 도로 537페이지.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의 도로. 자, 그 다음에 도로를 말한다. 다음에 도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합법적인 도로는 다 도로입니다. 뭐 사도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허가권자가 지정공간도로 다 도로다.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예정도로. 책 다 넘겼는데 예정도로도 도로예요. 물론 예정도로에 다 있는 대지는 건축을 안 해줄 겁니다. 현실적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538페이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건축법상 도로로서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닿아 있다. 이럴 때는 건초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차량 통행이 불가할 때는 굳이 차가 안 닿으면 되니까 3m여도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또 2m만 되더라도 충분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골목길이다 이럴 때는 꼭 4m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 숫자를 10m 이내에서는 2m, 10m, 35m는 3m, 35m 초과할 때는 6m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잘. 그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는 동의만 체크하겠습니다. 동의. 도로의 지정 파란색 원칙. 허가권자가 도로를 정해서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나. 양권 2번.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는다. 이거 정도. 꼭 가다가 지문이 하나 나올지 모르니까 그 정도 봅시다. 단독 문제 안 나올 거고. 539페이지. 자,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이 닿아 있어야 돼요. 2m 이상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시고 양과 2번 4m 이상이 닿아 있어야 되는 거.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2000 이상 할 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거고요. 263 건축선 공부가 있습니다. 건축선. 내가 대지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로를 침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은 건축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도로를 침범 안 됩니다. 사실 건축선은 이게 다 건축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 간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편하게. 자, 건축선은 보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여기도 이제 건축선은 건축선이죠. 사인 간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만 말하면 돼요. 자, 건축선은 뭐예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수직면이라고 하죠? 선만 안 넘었는데 끼우러져 가지고 도로를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쭉 위에까지도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건축물은 건축물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창문을 이제 교통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내가 창문을 열었는데 교통에 방해가 돼. 그럼 창문을 잠깐이라도 밖으로 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통 흐름에 방해를 안 줘. 그럼 잠깐 밖으로 미는 건 돼요. 창문이나 출입구를 잠깐이라도 밖으로 밀었는데 이게 4.5m 이하에서는 안 돼요. 4.5m 이하에서 창문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밀어서 잠깐이라도. 근데 4.5m 초과하는 부분은 창문을 열어도 차 흐름에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왜 4.5m가 해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차량 기준은 차량 높이가 4.3m가 최고더라고요, 지금. 4.3m. 그러니까 차가 다닐 때 4.5m 이상일 때는, 근데 만약 4.3m 이상일 때는 밀어도 돼. 그러면은 도로가 이렇게 돌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차가 펄떡 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몇 미터? 4.5m가 된 거야. 4.5m.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하다 보면 두꺼워져요. 높이가 올라가.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4.5m가 된 거지. 4.5m 이하에서는 창문을 밖으로 밀어서 열면 되는데 안 된다. 4.5m 초과하는 건 돼요. 차 흐름에 방해가 돼서 그랬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표문 아래 부분은 건축물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지. 지하상가 있단 말이야. 지하상가 같은 거. 서울에도. 그러니까 지하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게 다 교통 흐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선이 본래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억울하지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아니고 내 대지 방향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미달도로. 한문으로 그냥 써놓을 것이 한자어로 써놓을 것이 자꾸 한글화 바꾸니까 암기팁이 좀 어려죠. 이제 미달도로는 이랬습니다. 소요너비에 전에는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 그래서 미달도로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한글화시켜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그러죠. 미달도로하고 못도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 어려졌어요 이제. 그래서 미달도로 할게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소요너비는 몇 미터였죠? 2m, 3m, 4m, 2m. 4m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4m에 못 미치는 도로, 안 그러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이렇게 말한 거지. 양쪽으로 대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소요너비에 못 미친대. 법정 너비에 못 미친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도로 중심선을 찾아가요. 얘가 삐뚤삐뚤하면 또 삐뚤삐뚤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를 해요. 이게 만약에 막다른 도로인데 2m가 필요해. 근데 1m밖에 안 돼. 그럼 양쪽으로 2m의 2분의 1씩. 이게 3m가 요구되는 도로야. 그러면 양방향으로 3m의 2분의 1씩. 네? 그러니까 소요너비 얼마? 2분의 1.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4m니까 4m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겠지만 4m로 만들고 소요너비의 2분의 1 이렇게 말해야 돼요. 소요너비의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만약에 3m인데 4m가 필요한 도로였다고 쳐요. 이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후퇴를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선이 이렇게.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지. 미달도로에서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어느 만큼 후퇴를 한다고요?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한 그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을 한다. 그래서 이 노란선이 새로운 건축선이 되는 거겠지. 본래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은 하얀 선인데 새롭게 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 후퇴해서 이쪽에 여기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건축선의 후퇴. 그래서 만약에 이 건축물 대지가 얘가 10m고 얘가 10m로 가정해 볼게요. 등기부상 필지가 이 하얀 선이 바로 세로가 10m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상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근데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표율 같은 거 산정할 때 여기 빨간색 부분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그죠? 빼가지고 나머지 여기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해서 건표율 용적 이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여기에만 지어야 되니까. 왜? 여기는 도로가 되는 것이. 좀 억울하지만 억울할 것도 없지. 건축 허가 못 받는 것보다 이렇게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건축세의 부태입니다. 더 억울한 사람 찾아볼게요. 이게 철도나 하천이 있대, 반대편에. 3m인데. 원래 소요너비가 3m인 경우, 이제 도로의 중심선에서 2분을 후퇴하게 되면 3.5m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럴 때는, 예, 대지의 경계선 바깥의 도로, 이거, 여기, 도로 경계. 하천 등이 있는 그 도로 경계선부터 대지 방향으로 어느 만큼 후퇴해야 돼요? 소요너비의 2분의 1 아니고 소요너비만큼 후퇴해야 돼요. 소요너비만큼. 그래서 새롭게 건축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양쪽으로 공평하게 반반씩 양보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건축허가 못 받는 거 받는 게 낫지. 그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제. 여기서 만약에 1m 후퇴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2m 후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지고 여기서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산정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못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낫지. 두 번째, 모퉁이 도로.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이거 대지예요. 차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갈 또 그 커브. 이럴 때는 여기를 좀 깎아내서 차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도로에서 건축선을 후퇴해요. 원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인데 원래는 이런 경우는 1.5 후퇴해서 내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교차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2m, 3m, 4m.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 돼요. 2m만 후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3m 후퇴하는 경우 있고 4m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내가 건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게 모퉁이 도로에서의 건축은 후퇴해요. 그럼 하나는 미달도로, 하나는 모퉁이 도로. 이것은 2m, 3m, 4m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내가 한 번쯤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것이 120도 이상일 때는 차가
여기가 이 각도가 120도 이상이래요. 그때는 별로 방해 안 받죠? 네, 120도 미만에서만 적용이 돼요. 도로가 이게 10m짜리 도로래. 그러면 얘 별로 영향 안 받아. 8m 미만일 때 적용이 돼요, 도로가. 그럼 숫자 기억 안 해도 되고, 이제 모퉁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달도로 모퉁이도로는 건축선이 후퇴했을 때 그 본래 대지 면적에서 후퇴한 부분까지의 면적을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또 하나 세 번째, 건축선의 후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지정건축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지정건축선입니다. 그래서 지정건축선은 대지 면적이 포함되고 지정건축 아닌 건축선의 후퇴는 대지 면적에 제외한다 이러는데 그럼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다 지정건축선이에요. 각각 다 알아야 돼. 미달도로, 모퉁이도로는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 건축선 대지 면적이 포함시키는 건데 뭐냐면 시가지에서 이 도로가 일부러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100m 막 이렇게 써요. 과장에서 100m인데 대지들이 시가지에서 가정에서 중심상업적으로 가정할게. 중심상업적. 건표를 90을 줬다고 가정할게. 90 잘 안 주지만 90을 줬어. 여러분들 이제 건축을 건축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삐뚤삐뚤해요. 우리가 실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여기서는 건축선을 도로부터 1m 후퇴라. 2m 후퇴라. 그 경우에 따라서 4m까지 후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90% 만족시키려면 여기다 꽉 채워 지울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뒤는 몰라도 앞서는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기가 딱 좋아진 거야, 이제. 이 건축선의, 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의 후퇴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지정건축선, 그렇게 법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만 지정건축선이라 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 대지 면적에 포함시킵니까? 제외시킵니까?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가지를 좀 정비할 거니까. 이거 우리 집 마당이에요. 시내 가면 대구 같은 데 보면 저 중심지에 가면요. 이렇게 여기 딱 담도 담이나 대문도 설치 안 하고 차 같은 거 주차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피워놓고. 예전에는 이제 도둑 들고 하니까 담 같은 게 있었지. 요즘에는 뭐 그런 열매가 크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나의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의 후퇴는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는 거고 미달도로 모퉁이도는 대지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뭘 위해서 지금 깎아냈죠? 미모를 위해서 깎아냈단 말이에요. 미모를 위해서 깎아내면 더 이상 내 거라고 하면 안 돼. 병원에 놓고 오는 겁니다. 깎아낸 것은. 미모는 내 거가 아니에요. 자, 540페이지.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양측에 대지가 있으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그런 너비의 도로에서는 건축선을 어떻게 해야 돼? 후퇴시켜야 돼. 내 땅을 다 고집하면 건축을 안 해줍니다. 차가 못 다니니까. 그래서 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요너비 어느 만큼 후퇴를 시켜요? 2분의 1. 근데 내 대지가 있는 그 도로가 접한 반대편 도로 경계선에 하천등이 있대. 하천, 철도, 이건 예를 들은 거니까 이걸로 하지 마시고 경사지가 있대. 경사지는 이제 땅떠지가 가파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경사지 등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부터 우리 대지 방향으로 어느 만큼 후퇴를 해요?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수평거래선이 건축이 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시험장에서 소요너비라고 했는지 2분의 1 했는지 3분의 1 했는지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읽으면서. 모퉁이도로에서는 그 도로의 너비라든가 그 뾰족한 그 경사도 뭡니까? 그 교차각 정도에 따라서 2m, 3m, 4m로 후퇴하게 되는데 계산하지 말고 자, 모퉁이도로에서 일정한 부분만큼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도로가 들어설 곳이니까. 541페이지. 이게 3번 지정건축선인데 그래서 또 사실은 이렇게 목차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자,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선을 후퇴를 시켰대요. 그 후퇴 몇 미터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고요? 4m까지. 그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뺀다. 포함시켜야 된다. 도로가 아니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고. 542페이지. 건축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얀 선이 건축선이든 노란 선이 건축선이 됐던 건축선이 만들어지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넘어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맨 아랫부분만 안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윗부분도 다 넘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가해서는 아니 된다. 시사의 사타처럼 끼울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차라리 출입구나 창문 등을 일시 여닫을 때 하더라도 얼마 이하에서는 건축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4.5m. 그 말은 반대해서 가게 되면 4.5m를 초과할 때는 창문 등을 일시 여닫을 때는 건축선을 넘을 수 있다. 일시. 계속 넘어서면 안 되고, 일시. 몇 미터? 4.5m. 지표는 아래 부분은 건축물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4번에 네모안에는 1번과 2번을 설명하고요. 대지면적 산정할 때 1번과 2번, 미모 뺀다고 했죠? 이제 시가지 정비를 위한 경우는 빼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밑에 다 있고요. 설명은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게. 뭐 설비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서 하고 문제 풀면서 하면 되겠고. 551페이지 볼게요. 551페이지. 551페이지. 이제 건축물의 높이잔. 건축물의 높이잔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잔이고 가로구역. 가로구역은 가는 길, 로는 길로.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로 둘러싸이는 이런 일정한 구역을 가로구역 말해요. 길로. 그래서 가로구역인데 이 가로구역별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야 여기서는 50m까지만 건축해. 야 너네들은 60m까지만 해.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로구역 안에서도 야 단독주택은 10m까지만 해. 공동주택은 30m까지만 해. 백화점은 50m까지만 해.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이라고 느끼질 않죠?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다. 달리 할 수 있다. 또 하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건데 시군과 구는 좀 달라요. 구는 빼곡하게 서로 밀집되어 있지만 시군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시군에는 도지사가 간섭할 필요가 더 적어요. 건축행위에 대해서. 근데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달서구에서 너무나 높게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뭐가 있을까? 옆에 있는 바로 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정하는 거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안동에 하천이 뭐가 있을까요? 저기 안동을 지나는 하천 뭐가 있어요? 낙동강이요? 자, 낙동강의 전망을 여기 건축물들이 너무 높이 하니까 싫어, 보기 싫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높이를 낙동강 주변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20m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동시장이. 근데 여기 낙동강 주변에 아파트를 너무 높게 하니까 저기 청송군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 간섭 안 한다고요. 근데 한강 주변에 이제 용산구청장이 아파트를 100m 할 수 있다. 그러면 용산구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뭐를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그거는 안 그랬고. 자, 두 가지. 자, 551페이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정할 수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요. 1번부터 파란색 1번. 551페이지입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똑같이 해야 된다?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돈은 아니고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구청장이 정한 것을 조례로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서 전에 서울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한강변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를 했습니다. 특별시 조례로서.
너무 병풍 아파트 때문에 한강의 조망권을 잠식한다 해가지고 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은 풀라고 하는 여야가 있는 거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그렇다. 이 취지가 아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의 허가권을 직접 뺏어가지만, 시장 운세 허가권은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도지사가? 안 뺏어가요. 승인만 해주지. 1, 2, 3 건축물. 그거하고 똑같은 취지예요. 왜냐면 이제 시도지사냐, 특별시장이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따지는 편인데,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만 할 수 있고, 여기 가로골 높이지 않은 특별시장만 할 수 있고, 이것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려고 해볼만 합니다. 일조권 확보량 높이잔 552페이지 1조권은 이제 채광권보다 좀 더 강화된 권리입니다. 1조는요 해가 직접 내리쬐는 거. 채광은 여기 해가 직접 보이진 않지만 빛이 있잖아, 빛이. 그죠? 반사간에 그러니까 해가 저기 있으면 1조권이지만 해는 없어도 빛이 있는 것은 채광권. 지금 1조권입니다. 1조권. 일조권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일조권. 어떤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일조권은 좀 양보해야 돼요. 돈벌이 때문에. 근데 여기는 경제적인 용법보다도 주거권이 가장 보장된 형태가 강한 것들이죠. 여기는 일조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어디만 적용된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제 아니고 채광권이죠. 채광권. 일조권. 이 말 붙어요. 공동주택의 채광권. 이제 일반적으로 채광권 넓게 보장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보장하다 보면 경제적 가치가 너무 훼손되는 거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채광권을 인정하다 보면 건축물을 너무 높게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얘가 너무 높으면 여기는 빛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조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깜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무 높게 짓지 말라는 건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높이 같은 것들을 채광권을 이유로 제한하게 되면 아파트를 못 짓는 곳도 있어요. 중심상업적, 일반 상업적. 여기는 채광까지 적용이 안 돼. 적용 안 되는 거. 여기는 일조권이 적용되는 것. 일조권은 어디에 적용된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우리나라는 해가 남쪽으로 움직여요? 북쪽에서 움직여요? 우리 북방구니까 해가 이렇게 가죠? 남쪽으로 가잖아, 남쪽으로. 북쪽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북쪽에다가 바짝 붙여서 지으면 북쪽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죠?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북쪽에 바짝 붙여서 지어야 돼? 좀 떨어뜨려 줘야 돼. 좀 떨어뜨려 지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이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정북 방향으로의 대지로부터 1.5m를 띄워서 건축해야 돼요. 정북 방향으로. 즉 북쪽이죠? 몇 미터를 띄우라고요? 1.5m. 그래야지 이 사람도 해를 좀 볼 수 있지 않냐 이거.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내 땅이 북쪽 땅이에요. 여기서 얼마 띄우라고요? 1.5m를 띄워서 건축을 하래요. 얘한테 해를 가리자. 그런데 이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해. 그럼 1.5m 안 돼요. 이 건축물이 만약에 9m를 초과할 때는 9m를 초과하는 순간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워줘야 돼. 높이 절반. 그러니까 9m까지는 1.5m만 띄우면 돼.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10m짜리래요. 그럼 1.5m 아니고 9m를 넘을 때는 여기서 절반, 4.5m 하면서 이렇게 띄워져, 건물. 높아지면서 점점 멀어져야 돼. 10, 여기가 10m래, 10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돼? 5m가 돼. 이거 계산, 1.5m 절반 같은 건 잘 안 물어본 편이에요. 예. 무슨 지역에서만 일조권 확보를 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리고 무슨 방향으로 건축물을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정북 방향으로. 그 정도 보시고, 5m까지는 1.5m 이제 가지고, 그 초과할 때는 높이의 절반, 이건 기억 못해주셨습니다. 1.5m 그렇게 중요한 숫자 아니에요. 자, 봅시다. 552페이지 1번.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일조권 확보해서 무슨 방향으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일정한 거리가 그 밑에는 1.5m 절반이긴데 그 참고 삼아 보시고 숫자 외우지 마시고. 예외도 있습니다. 상식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래요. 도시개발구역에 대지가 만들어졌죠. 대지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러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데, 예. 네,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원칙은 뭐죠? 이게 전용주거, 일반주거면 북쪽 방향으로 띄우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남쪽을 비워놓고 북쪽을 다 붙여. 이렇게 해버리죠. 이거 보기 편하니까 그래요. 남쪽, 북쪽을 다 붙여. 북쪽을 붙여. 남쪽을 띄웠죠? 원래 북쪽을 띄워주라고 했죠? 북쪽 사람을 배려해서 효과는 어때요? 해요? 똑같죠? 이래도 된다고. 근데 획일적으로 할 때는 정남 방향으로 띄우도록 됐다.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예를 들은 것들이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다시 한꺼번에 이게 개별필지라 그러면 약속하듯이 하기 어려우니까 건축협 좀 했다 모르겠지만 그쪽을 띄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딱 법을 정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때는 남쪽도 된다고. 고속버스 타니까 앞살 의자를 다 지키니까 내가 답답하죠? 딱 지키는 거야. 다 지켜. 똑같이 이제. 아닌가? 어차피 공간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런 이치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어디에서 이 전용주거적 일반 주거 적용된다고 했죠? 이거보다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일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전용주거적이에요. 북쪽 방향에 띄우려고 했더니 여기는 산업단지야. 공업지역이야. 이 사람들은 일조권 없어요. 정북 방향의 대지가 일반 공업적이나 일반 주거나 전용 주거가 아닐 때는 정북 방향 안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 사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누린 거지. 그래서 정북 방향으로의 대지가 전용 주거, 일반 주거가 아닐 때는 정북 방향으로 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으시고. 553페이지에 3번 정북 방향으로 띄울 수 있다 하는 거 거기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삼아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것들 획일적으로 건축할 때는 한꺼번에 다 그냥 남쪽을 북쪽을 다 붙이고 남쪽을 띄워도 되겠다. 이해했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공동주택의 채광권 확보를 높이지 않았어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두 동이 있는데 너무 바짝 붙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빛이 안 들어요. 일조권을 떠나서 빛이 깜깜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동과 동 사이. 그리고 한 동을 하더라도 내가 인접 대지에다가 너무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채권권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일정거리. 동과 동 사이 일정거리 있는데 이제 그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숫자 복잡한 게 있는데 그 무시하시고 자. 공동주택에서는 채광권 확보량 높이제한이 있는데 다 몰라세요.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에서 이걸 고집하게 되면 땅값이 비싼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554페이지. 다른 거 다 몰라. 공동주택 일조권 이런 말 또는 채광권 이런 말 나왔어. 그때는 일반상업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조권 또는 채광권 확보를 해서 일정 거리 이상 뛰어드는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 말 틀렸다는 거. 적용돼야 안 돼요. 어디 가요?
일반 상업, 중심사. 중국과 일본은 포함시킨다? 뺀다. 뺀다. 중국, 일본 뺀다. 중일 뺀다. 그래서 건축 높이까지 받고 559페이지 맨 위에 오시면 건축 면적이 있어요. 건축 면적. 용어 몇 개 체크할게요. 자,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평 면적. 외벽이 무슨 선? 중심선. 근데 벽이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벽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건축물도 어떻게 선정합니까? 외곽 기둥의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수평평 면적. 외벽 또는 외곽 기둥. 무슨 선? 내측선, 외부선, 중심선. 마지막 기억하시고. 자, 다음 이제 바닥 면적 봐요. 바닥 면적. 560페이지.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이제 건축 면적과 달라요. 만약에 1층 전부를 똑같은 용도로 쓴다. 그러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이 일치할 수도 있어.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2층도 학원 건물의 바닥 면적,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바닥 면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바닥 면적은 그래서 학원과 옆에 있는 도시개발 조합과의 조합 추진위원회 경계가 있을 거야. 그걸 구획이라고 구획. 그래서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평 면적입니다. 무슨 구획의 중심선. 그 점을 고치고 중심선과 기억해서 상관없어요. 건축 면적은 외벽 또는 외곽 기둥 기억하시고 남은 중심선. 여기 구획의 중심선. 구획을 다른 말로 틀리게 안 해요. 근데 왜 이제 구획의 중심선을 말하냐면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있어요. 구획이 없는 거. 왜 없냐면 일단 건축물은 벽이나 기둥이 있어야 되죠. 지하나 오가 있는 거 말고, 그죠? 네. 이거 건축물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이제 지붕이고 기둥이 하나 있어. 건축물인 거 아닙니까? 이거 지붕이고 이게 기둥이 하나 있어.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이죠? 지붕도 있고 기둥 있잖아. 그죠? 근데 바닥에 구획이 있어 없어? 바닥에 구획이 없잖아요. 만약에 기둥이 그나마 이렇게 있으면 이걸 연결하면 이게 구획이다 할 수 있고 벽이 있으면 그게 구획인데 지금 여기는 바닥에 구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산정하냐? 어쩔 수 없이 지붕 올라가요. 예.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시켜. 그래서 그 1m 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수평층 이거를 바닥 면적으로 대신해. 이게 바닥 아니잖아요. 지붕이지. 근데 지붕 면적을 가지고 바닥 면적을 대신해. 왜냐면 여기 있는 지붕 면적을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 고습을 치더라도 비 맞으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넓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m씩 후퇴해서 그 안쪽이 생활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바닥에 구획이 없는 경우는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를 후퇴시킨다고요? 1m 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면적을 바닥 면적한다. 그래야지. 특이한 것들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거. 몇 미터 후퇴? 1m. 자, 노대라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받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에는 거의 대부분 베란다라고 했어요. 베란다는 이게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아래층의 지붕을 위층에 있는 사람 사용하면 이거 베란다예요. 근데 이건 아래층이 지붕이 아니죠? 그냥 튀어나왔잖아요. 이건 발코니입니다. 이것은. 1층의 밖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 테라스. 아래층의 지붕을 위층에 이용하면 베란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층의 지붕과 상관없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받침대를 노대라고 하는데 발코니도 노대이고요. 발코니. 근데 지금은 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강의를 하니까 지금 거의 한 80% 90% 발코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 전에는 이걸 한 20년 전에는 저 어릴 때는 다 베란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중개사 시험이 활발해지면서 정확한 명칭을 잡았어요. 생활하는 공간이 바닥 면적이에요. 근데 아까는 후퇴시킨 것이 왜 그랬죠? 경제활동하는 공간이 당연히 지붕 면적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비 맞으니까 안으로 후퇴시켰죠? 여기도. 자, 여기. 생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죠? 발코니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안에 내부 공간보다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쪽 빼줍니다. 발코니. 이 발코니가 만약에 2m, 6m라고 가정해요. 발코니 면적이 얼마입니까? 12제곱미터. 이걸 전부 바닥 면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발코니 면적에서 외벽 길이 곱하기 1.5. 1.5로 곱한 값을 뺀 나머지만 바닥 면적을 해요. 그래서 6 곱하기 1.5 빼서 9제곱, 3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을 해요. 그냥 또 이 발코니는 단순한 부가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로 확산을 억제하는 공적인 기능도 있는 거지. 그래서 1.5는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발코니 만들 때 다 몇 미터까지예요? 1.5만 빼는 거지. 더 깊게 빼봐야 바닥 면적 용적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공간이 훨씬 쓸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 빼놓고 여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드는 거죠. 이제 서비스 면적이다 이런 말 하고 그러죠. 발코니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 틀렸죠? 발코니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 제외한다. 틀렸죠? 음악해 하시고 숫자는 몇 미터?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해요. 한글로 말하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틀리게 나올 겁니다. 1m라고 하든지 전부 뺀다고 하든지 전부 들어간다고 하든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는 말 안 나오고. 맞는 말 하려고 하면 제가 단순화 시켰는데 되게 복잡해서 맞는 말 하려고 하면 자, 발코니 나오면 몇 미터? 1.5m. 지붕 나오면 몇 미터? 1m.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60 오늘 숫자만 확인하겠습니다. 숫자만. 또 1.5m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561페이지에 2번에 있어요. 2번. 타락 하는 거 있어요? 타락? 타락은 몇 미터 이하일 때 바닥 면적 빼줘요? 1.5m. 왜 그러냐면 타락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 빼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빼줬더니 여기 타락입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사용 검사 한번 받아놓고 일상적인 공간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곤란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타락으로 하고 싶으면 높이가 1.5m일 때는 바닥 면적 포함 안 시키겠다. 네가 타락이라고 해도 1.5m 넘으면 그건 바닥 면적 포함시키겠다는 거지. 다른 걸 용도 전환을 막 해버리니까 원래. 경사지붕은 활용도가 더 높아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경사지붕은 1.8m까지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 이런 취지를 알다면 다른 것들도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아닌 것들은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요. 정화조, 냉각탑 당연한 겁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기계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요약집에서 한번 정리해서 해주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지붕 끝에 몇 미터부터 했죠? 발코니는 몇 미터, 숫자가 뭐가 나와요? 1.5m. 다락도 1.5m. 경사지붕은 1.8m. 5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면적은 자, 지금 공부한 게 뭐뭐 있냐면요.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연면적 할 차례인데 건축 면적은 이제 건표를 계산할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것은 건표율이 되는 거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한 뭐예요?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연면적은 무엇인가를 합한다 하는 뜻도 있죠. 이게 아동을 찾기해서 연 인원 100만 명 동원됐습니다. 100만 명이 한 번이 아니고 1년 동안 합해서 다 100만 명 이 말이죠. 연면적은 바닥 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거 연면적이야. 각 층 바닥 면적 합한 거. 이게 맞는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각 층 바닥, 자 보세요. 지하층 1층, 2층, 100, 100이에요. 다른 뭐 요건이 없다고 쳤을 때 이걸 다 3호 공간으로 쓰고 있어. 그럼 이제 바닥 면적 합계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400이네, 400. 연면적 얼마예요? 400이 400. 연면적은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연면적 뭐 1500제곱미터 이하의 물리시설 이런 거 할 때는 이걸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요, 연면적, 바닥 면적에 빼주는 것도 있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은 400이에요. 근데 지하층은 빼줘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다 해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은 곱하기 100은 용적,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는 거고, 이제 건축부에 와서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면 여기서 빼는 것도 있어요. 빼는 것들.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는 게 있어. 먼저 지하층 면적 빼줘요. 지하층.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구성 용도로 쓰는 주차용 면적. 해당 건축물의 구성 용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차장 면적 하세요. 그런 노상에 있는 거 말고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 면적이니까. 노상에 있는 거는 바닥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이래요. 피난 안전 구역. 공익적인 섞기 너무 강하죠? 경사지붕 안에는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피 공간. 이건 이제 9월 와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할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줍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예,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자, 여기 피난 안전구역 설치했다고 가정할게요.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이거는 경사지붕인데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이 지하에 있어. 지하층. 그리고 이 건축물에는 여기에 제일 꼭대기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대. 주차 공간을 쓰고 있대. 그러면 이런 건축물들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이거 다 바닥 면적, 연면적이긴 해요. 이긴 한데 여기서 다 계산한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빼준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한다. 예, 거기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그냥 이 건축물 연면적 얼마입니까? 할 때는 지하층 포함되는 거예요. 용적률 계산하세요. 그럴 때는 지하층 면적이나 지상에는 주차용 면적이나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이나 또는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 면적은 뺀다, 포함시킨다, 빼준다, 혜택을 준다. 이번 혜택을. 안동에 홈플러스 있어요? 홈플러스 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하 있어요? 왜 지하 있다고 근데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어요? 지하 있어요? 뭐 이마트 있어요? 주차장 지하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이마트로 말하겠습니다. 1층은 식품 매장이죠, 보통. 지하 1층. 그죠? 아닌가? 맞아요? 식품. 1층 뭐 있어요? 1층 뭐 매장 있고, 2층 매장 있고, 3층 주차장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제. 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하세요. 이제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대지 면적이 200이라고 하십시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대지 면적 200분의 연면적 400이죠? 400. 200%인데 지하층 빼줘요. 주차장 빼줘요. 그럼 100%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홈플러스처럼 이렇게 했다고 쳐요. 지하에 주차장, 여기 식품, 매장, 100. 얘하고 지금 구조는 같죠? 사용하는 공은 똑같잖아. 용적을 계산하세요. 200분의 300. 그죠? 한 번 빼주지만 얘는 안 빼주잖아. 얘는 안 빼주잖아. 얘는 2번 빠지는데 얘는 1번 빠지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것은 주차장을 옥상에, 지상에다 주는 거지. 2번 빼지려고. 지하에 두면 1번밖에 못 빼잖아, 어차피. 지하에 식품 매장을 두면 식품 매장 지하니 빠지고 주차장 지상에 있어도 빠지고 하니까 용적을 계산할 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 같이 하는 것들은 그렇게 용적이 구애 안 받는 공간은 그렇게 해도 되고 지하에 있어도 되고 내가. 근데 용적을 많이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지상에 주차장을 두면 영업 공간을 늘릴 수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고, 공간이 넓으니까 안 한 거고. 만약에 공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설계했다. 그럼 그 직원 잘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건데. 그죠? 근데 거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하에다 주차장을 뒀겠죠, 이제.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요. 수 있지. 그래서, 또 이제, 안동이면 아주 복잡한 데 아니지만, 복잡한 곳들은 거의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용적은 좀 많이 빼려고 한 번, 두 번 빼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하층, 주차장,避難구역들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바닥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건축까지 하고 농지법은 제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건축법을 다시 이제 볼 때는 요약집으로 볼 거예요. 이제 요약집에서. 오늘까지 이제 일단 한 시간을 서둘러서 마쳤고요. 요약집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여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5월에 다시 요약집으로 보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